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상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원인 모를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소화불량, 피부질환처럼 병원에서는 분명 진단을 내렸지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따뜻한 빛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나 가스라이팅, 통제와 같은 관계의 속상처가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불과 8개월 전까지만 해도 휠체어에 의지해 침대에서만 생활해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고통이 어떻게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치유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 앞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불과 8개월 전 그녀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식사조차 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병마와의 싸움. 그녀는 오랫동안 겉으로는 일상을 유지하는 기능하는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그녀의 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요양보호사가 들어와 기계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일으켜 화장실에 데려가고 씻기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휠체어가 필요했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그녀가 가진 공식적인 진단명만 해도 여러 가지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라임병, 심장과 뇌까지 감염될 수 있는 바르토넬라증, 일종의 말라리아와 비슷한 바베시아증, 그리고 루푸스까지. 여기에 오랜 기간 사용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골다공증까지 얻어 엉덩이와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수많은 진단명을 내놓았지만 그 누구도 이 모든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약을 먹으며 증상을 관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이 모든 육체적 고통의 시작점에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화병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죠.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풀지 못하고 가슴에 쌓아두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두통,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등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병.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감정적 압박 상황에 놓이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이죠. 이런 생존 반응이 계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끊임없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만성이 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몸의 가장 약한 곳부터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녀가 겪었던 수많은 만성 질환들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결혼식을 불과 72시간 앞두고 파혼을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그녀는 신랑 없는 결혼식 날 자신과 딸을 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과 배신감,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아이 아빠와는 양육권 문제로 계속 법정을 드나들었습니다. 밤에는 새벽 4시까지 일하고 낮에는 어린 딸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말 그대로 번아웃, 즉 소진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극심한 피로를 보고 스테로이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었습니다. 이미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고 있는 몸에 인공 코르티솔을 더 투여한 셈이니까요. 그녀는 약을 먹고 잠을 잘 수 없었고 불안감에 벽을 기어오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몸은 이미 생존을 위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그 위에 더 큰 채찍질을 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육체의 고통은 그저 고통일 뿐일까요? 혹시 그 끔찍한 통증이 차마 마주하기 더 두려운 다른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심리치료 분야에는 내면 가족체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여러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나를 보호하려는 보호자 부분, 그 상처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 애쓰는 소방수 부분, 그리고 깊은 곳에 숨어버린 추방된 상처 입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녀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이 주는 극심한 육체적 통증은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는 더 깊은 감정적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보호자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너무 아프면 우리는 마음의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니까요. 상담사가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보라고 했을 때 그녀는 가장 먼저 목구멍에서 무언가를 꿀꺽 삼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말을 했을 때 닥쳐올지 모를 위험 때문에 차마 내뱉지 못하고 억눌러온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벌이나 위험을 가져온다고 학습했을 때 우리의 몸은 그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목이 조여오거나 말을 삼키는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턱과 이를 악무는 긴장감을 느꼈고 이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투쟁도피 반응입니다. 몸은 지금 여기가 안전한 상담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에 위험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그 충동을 억누르지 말고 몸이 떨리면 떨리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떨림, 눈물, 하품, 소름과 같은 반응은 우리 몸의 신경계에 갇혀있던 트라우마 에너지가 방출되는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신호입니다. 마치 위험을 피한 동물이 안전한 곳에 돌아와 몸을 부르르 떨며 긴장을 해소하는 것처럼 말이죠. 몸의 기억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가자 그녀의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보호자는 그녀를 현재의 성인이 아닌 15살의 소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하필 15살이었을까요? 그 나이는 그녀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신체적 폭력을 당했던 때였습니다. 그 이후 폭력은 감정적인 형태로 바뀌었지만 그녀의 몸은 그 경계의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군중이다. 어릴 적 아버지가 떠난 후 집에는 엄마와 언니, 그리고 그녀, 이렇게 셋이 남았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둘도 없는 친구처럼 가까웠고 그녀는 늘 그들만의 세상에서 소외된 이방인이었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그녀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단어를 철자로 말하며 대화했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둘이서만 영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족들이 모두 루푸스 진단을 받았을 때 유일하게 진단받지 못한 그녀는 또다시 그들의 건강 클럽에서조차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어른의 시각에서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랑과 소속감에 목말랐던 어린아이의 마음은 아프면 엄마의 관심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생존 전략을 학습하게 됩니다. 아플 때만큼은 엄마가 일을 쉬고 와서 돌봐주고 안아주고 매를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몸은 사랑받기 위해, 소속되기 위해, 그리고 더는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아파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깊은 상처를 느끼지 않기 위해 육체의 통증이라는 방어막 뒤로 숨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가치함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이는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나쁜 아이라서, 내가 부족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삼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끌리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밀어냅니다. 고통스럽고 불안한 관계가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뇌와 몸은 이미 사랑 고통이라는 공식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 몸의 염증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일부러 몸에 나쁜 케이크를 먹어 다시 아픈 상태로 돌아가려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가족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혼자가 되는 길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고리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8개월 전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던 그녀는 자신의 삶의 경계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병들게 하는 관계들을 정리하고 아픈 자신을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목소리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녀 자신이 자신의 내면 아이를 돌보는 좋은 부모가 되어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는 절대로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딸에게 실수로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것이 자신의 문제이지 딸의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핵심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내 안에 상처 입은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아이에게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 너는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 너는 동등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얼마나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기억하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치유할 힘이 있다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8개월 만에 휠체어에서 일어나 자신의 두 발로 비록 지팡이에 의지할지라도 당당하게 걷게 된 그녀처럼 우리도 자신의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깨의 뭉침, 소화불량, 가슴의 답답함. 그 안에는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마음의 목소리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것. 진정한 치유는 바로 거기서부터 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상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원인 모를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소화불량,
피부 질환처럼 병원에서는 분명 진단을 내렸지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따뜻한 빛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나 가스라이팅, 통제와 같은 관계의 속상처가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불과 8개월 전까지만 해도 휠체어에 의지해 침대에서만 생활해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고통이 어떻게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치유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 앞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불과 8개월 전 그녀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식사조차 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병마와의 싸움. 그녀는 오랫동안 겉으로는 일상을 유지하는 기능하는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그녀의 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요양보호사가 들어와 기계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일으켜 화장실에 데려가고 씻기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휠체어가 필요했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그녀가 가진 공식적인 진단명만 해도 여러 가지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라임병, 심장과 뇌까지 감염될 수 있는 바르토넬라증, 일종의 말라리아와 비슷한 바베시아증, 그리고 루푸스까지. 여기에 오랜 기간 사용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골다공증까지 얻어 엉덩이와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수많은 진단명을 내놓았지만 그 누구도 이 모든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약을 먹으며 증상을 관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이 모든 육체적 고통의 시작점에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화병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죠.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풀지 못하고 가슴에 쌓아두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두통,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등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병.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감정적 압박 상황에 놓이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이죠. 이런 생존 반응이 계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끊임없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만성이 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몸의 가장 약한 곳부터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녀가 겪었던 수많은 만성 질환들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결혼식을 불과 72시간 앞두고 파혼을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그녀는 신랑 없는 결혼식 날 자신과 딸을 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과 배신감,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아이 아빠와는 양육권 문제로 계속 법정을 드나들었습니다. 밤에는 새벽 4시까지 일하고
낮에는 어린 딸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말 그대로 번아웃, 즉 소진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극심한 피로를 보고 스테로이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었습니다. 이미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고 있는 몸에 인공 코르티솔을 더 투여한 셈이니까요. 그녀는 약을 먹고 잠을 잘 수 없었고 불안감에 벽을 기어오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몸은 이미 생존을 위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그 위에 더 큰 채찍질을 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육체의 고통은 그저 고통일 뿐일까요? 혹시 그 끔찍한 통증이 차마 마주하기 더 두려운 다른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심리치료 분야에는 내면 가족체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여러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나를 보호하려는 보호자 부분, 그 상처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 애쓰는 소방수 부분, 그리고 깊은 곳에 숨어버린 추방된 상처 입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녀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이 주는 극심한 육체적 통증은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는 더 깊은 감정적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보호자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너무 아프면 우리는 마음의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니까요. 상담사가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보라고 했을 때 그녀는 가장 먼저 목구멍에서 무언가를 꿀꺽 삼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말을 했을 때 닥쳐올지 모를 위험 때문에 차마 내뱉지 못하고 억눌러온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벌이나 위험을 가져온다고 학습했을 때 우리의 몸은 그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목이 조여오거나 말을 삼키는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턱과 이를 악무는 긴장감을 느꼈고 이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투쟁도피 반응입니다. 몸은 지금 여기가 안전한 상담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에 위험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그 충동을 억누르지 말고 몸이 떨리면 떨리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떨림, 눈물, 하품, 소름과 같은 반응은 우리 몸의 신경계에 갇혀있던 트라우마 에너지가 방출되는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신호입니다. 마치 위험을 피한 동물이 안전한 곳에 돌아와 몸을 부르르 떨며 긴장을 해소하는 것처럼 말이죠. 몸의 기억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가자 그녀의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보호자는 그녀를 현재의 성인이 아닌 15살의 소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하필 15살이었을까요? 그 나이는 그녀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신체적 폭력을 당했던 때였습니다. 그 이후 폭력은 감정적인 형태로 바뀌었지만 그녀의 몸은 그 경계의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군중이다. 어릴 적 아버지가 떠난 후 집에는 엄마와 언니, 그리고 그녀, 이렇게 셋이 남았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둘도 없는 친구처럼 가까웠고 그녀는 늘 그들만의 세상에서 소외된 이방인이었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그녀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단어를 철자로 말하며 대화했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둘이서만 영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족들이 모두 루푸스 진단을 받았을 때 유일하게 진단받지 못한 그녀는
또다시 그들의 건강 클럽에서조차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어른의 시각에서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랑과 소속감에 목말랐던 어린아이의 마음은 아프면 엄마의 관심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생존 전략을 학습하게 됩니다. 아플 때만큼은 엄마가 일을 쉬고 와서 돌봐주고 안아주고 매를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몸은 사랑받기 위해, 소속되기 위해, 그리고 더는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아파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는 가치없는 존재라는 깊은 상처를 느끼지 않기 위해 육체의 통증이라는 방어막 뒤로 숨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가치함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이는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나쁜 아이라서, 내가 부족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삼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끌리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밀어냅니다. 고통스럽고 불안한 관계가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뇌와 몸은 이미 사랑 고통이라는 공식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 몸의 염증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일부러 몸에 나쁜 케이크를 먹어 다시 아픈 상태로 돌아가려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가족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혼자가 되는 길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고리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8개월 전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던 그녀는 자신의 삶의 경계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병들게 하는 관계들을 정리하고 아픈 자신을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목소리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녀 자신이 자신의 내면 아이를 돌보는 좋은 부모가 되어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는 절대로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딸에게 실수로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것이 자신의 문제이지 딸의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핵심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내 안에 상처 입은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아이에게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 너는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 너는 동등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얼마나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기억하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치유할 힘이 있다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8개월 만에 휠체어에서 일어나 자신의 두 발로 비록 지팡이에 의지할지라도 당당하게 걷게 된 그녀처럼 우리도 자신의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깨의 뭉침, 소화불량, 가슴의 답답함. 그 안에는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마음의 목소리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것. 진정한 치유는 바로 거기서부터 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상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원인 모를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소화불량, 피부질환처럼 병원에서는 분명 진단을 내렸지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따뜻한 빛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나 가스라이팅, 통제와 같은 관계의 속 상처가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불과 8개월 전까지만 해도 휠체어에 의지해 침대에서만 생활해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고통이 어떻게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치유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 앞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불과 8개월 전 그녀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식사조차 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병마와의 싸움. 그녀는 오랫동안 겉으로는 일상을 유지하는 기능하는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그녀의 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요양보호사가 들어와 기계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일으켜 화장실에 데려가고 씻기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휠체어가 필요했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그녀가 가진 공식적인 진단명만 해도 여러 가지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라임병, 심장과 뇌까지 감염될 수 있는 바르토넬라증, 일종의 말라리아와 비슷한 바베시아증, 그리고 루푸스까지. 여기에 오랜 기간 사용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골다공증까지 얻어 엉덩이와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수많은 진단명을 내놓았지만 그 누구도 이 모든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약을 먹으며 증상을 관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이 모든 육체적 고통의 시작점에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화병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죠.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풀지 못하고 가슴에 쌓아두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두통,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등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병.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감정적 압박 상황에 놓이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이죠. 이런 생존 반응이 계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끊임없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만성이 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몸의 가장 약한 곳부터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녀가 겪었던 수많은 만성 질환들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결혼식을 불과 72시간 앞두고 파혼을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그녀는 신랑 없는 결혼식 날 자신과 딸을 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과 배신감,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아이 아빠와는 양육권 문제로 계속 법정을 드나들었습니다. 밤에는 새벽 4시까지 일하고 낮에는 어린 딸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말 그대로 번아웃, 즉 소진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극심한 피로를 보고 스테로이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었습니다. 이미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고 있는 몸에 인공 코르티솔을 더 투여한 셈이니까요. 그녀는 약을 먹고 잠을 잘 수 없었고 불안감에 벽을 기어오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몸은 이미 생존을 위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그 위에 더 큰 채찍질을 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육체의 고통은 그저 고통일 뿐일까요? 혹시 그 끔찍한 통증이 차마 마주하기 더 두려운 다른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심리치료 분야에는 내면 가족체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여러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나를 보호하려는 보호자 부분, 그 상처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 애쓰는 소방수 부분, 그리고 깊은 곳에 숨어버린 추방된 상처 입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녀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이 주는 극심한 육체적 통증은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는 더 깊은 감정적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보호자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너무 아프면 우리는 마음의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니까요. 상담사가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보라고 했을 때 그녀는 가장 먼저 목구멍에서 무언가를 꿀꺽 삼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말을 했을 때 닥쳐올지 모를 위험 때문에 차마 내뱉지 못하고 억눌러온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벌이나 위험을 가져온다고 학습했을 때 우리의 몸은 그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목이 조여오거나 말을 삼키는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턱과 이를 악무는 긴장감을 느꼈고 이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투쟁도피 반응입니다. 몸은 지금 여기가 안전한 상담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에 위험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그 충동을 억누르지 말고 몸이 떨리면 떨리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떨림, 눈물, 하품, 소름과 같은 반응은 우리 몸의 신경계에 갇혀있던 트라우마 에너지가 방출되는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신호입니다. 마치 위험을 피한 동물이 안전한 곳에 돌아와 몸을 부르르 떨며 긴장을 해소하는 것처럼 말이죠. 몸의 기억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가자 그녀의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보호자는 그녀를 현재의 성인이 아닌 15살의 소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하필 15살이었을까요? 그 나이는 그녀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신체적 폭력을 당했던 때였습니다. 그 이후 폭력은 감정적인 형태로 바뀌었지만 그녀의 몸은 그 경계의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군중이다. 어릴 적 아버지가 떠난 후 집에는 엄마와 언니, 그리고 그녀, 이렇게 셋이 남았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둘도 없는 친구처럼 가까웠고 그녀는 늘 그들만의 세상에서 소외된 이방인이었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그녀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단어를 철자로 말하며 대화했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둘이서만 영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족들이 모두 루푸스 진단을 받았을 때 유일하게 진단받지 못한 그녀는 또다시 그들의 건강 클럽에서조차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어른의 시각에서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랑과 소속감에 목말랐던 어린아이의 마음은 아프면 엄마의 관심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생존 전략을 학습하게 됩니다.
아플 때만큼은 엄마가 일을 쉬고 와서 돌봐주고, 안아주고, 매를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몸은 사랑받기 위해, 소속되기 위해, 그리고 더는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아파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깊은 상처를 느끼지 않기 위해 육체의 통증이라는 방어막 뒤로 숨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가치함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이는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나쁜 아이라서, 내가 부족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삼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끌리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밀어냅니다. 고통스럽고 불안한 관계가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뇌와 몸은 이미 사랑 고통이라는 공식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 몸의 염증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일부러 몸에 나쁜 케이크를 먹어 다시 아픈 상태로 돌아가려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가족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혼자가 되는 길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고리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8개월 전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던 그녀는 자신의 삶의 경계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병들게 하는 관계들을 정리하고 아픈 자신을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목소리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녀 자신이 자신의 내면 아이를 돌보는 좋은 부모가 되어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는 절대로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딸에게 실수로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것이 자신의 문제이지 딸의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핵심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내 안에 상처 입은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아이에게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 너는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 너는 동등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얼마나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기억하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치유할 힘이 있다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8개월 만에 휠체어에서 일어나 자신의 두 발로 비록 지팡이에 의지할지라도 당당하게 걷게 된 그녀처럼 우리도 자신의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깨의 뭉침, 소화불량, 가슴의 답답함. 그 안에는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마음의 목소리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것. 진정한 치유는 바로 거기서부터 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상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원인 모를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소화불량, 피부질환처럼 병원에서는 분명 진단을 내렸지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따뜻한 빛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나 가스라이팅, 통제와 같은 관계의 속상처가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불과 8개월 전까지만 해도 휠체어에 의지해 침대에서만 생활해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고통이 어떻게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치유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 앞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불과 8개월 전 그녀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식사조차 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병마와의 싸움. 그녀는 오랫동안 겉으로는 일상을 유지하는 기능하는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그녀의 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요양보호사가 들어와 기계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일으켜 화장실에 데려가고 씻기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휠체어가 필요했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그녀가 가진 공식적인 진단명만 해도 여러 가지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라임병, 심장과 뇌까지 감염될 수 있는 바르토넬라증, 일종의 말라리아와 비슷한 바베시아증, 그리고 루푸스까지. 여기에 오랜 기간 사용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골다공증까지 얻어 엉덩이와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수많은 진단명을 내놓았지만 그 누구도 이 모든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약을 먹으며 증상을 관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이 모든 육체적 고통의 시작점에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화병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죠.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풀지 못하고 가슴에 쌓아두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두통,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등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병.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감정적 압박 상황에 놓이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이죠. 이런 생존 반응이 계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끊임없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만성이 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몸의 가장 약한 곳부터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녀가 겪었던 수많은 만성 질환들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결혼식을 불과 72시간 앞두고 파혼을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그녀는 신랑 없는 결혼식 날 자신과 딸을 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과 배신감,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아이 아빠와는 양육권 문제로 계속 법정을 드나들었습니다. 밤에는 새벽 4시까지 일하고 낮에는 어린 딸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말 그대로 번아웃, 즉 소진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극심한 피로를 보고 스테로이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었습니다. 이미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고 있는 몸에 인공 코르티솔을 더 투여한 셈이니까요. 그녀는 약을 먹고 잠을 잘 수 없었고
불안감에 벽을 기어오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몸은 이미 생존을 위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그 위에 더 큰 채찍질을 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육체의 고통은 그저 고통일 뿐일까요? 혹시 그 끔찍한 통증이 차마 마주하기 더 두려운 다른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심리치료 분야에는 내면 가족체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여러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나를 보호하려는 보호자 부분, 그 상처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 애쓰는 소방수 부분, 그리고 깊은 곳에 숨어버린 추방된 상처 입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녀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이 주는 극심한 육체적 통증은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는 더 깊은 감정적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보호자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너무 아프면 우리는 마음의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니까요. 상담사가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보라고 했을 때 그녀는 가장 먼저 목구멍에서 무언가를 꿀꺽 삼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말을 했을 때 닥쳐올지 모를 위험 때문에 차마 내뱉지 못하고 억눌러온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벌이나 위험을 가져온다고 학습했을 때 우리의 몸은 그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목이 조여오거나 말을 삼키는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턱과 이를 악무는 긴장감을 느꼈고 이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투쟁도피 반응입니다. 몸은 지금 여기가 안전한 상담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에 위험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그 충동을 억누르지 말고 몸이 떨리면 떨리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떨림, 눈물, 하품, 소름과 같은 반응은 우리 몸의 신경계에 갇혀있던 트라우마 에너지가 방출되는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신호입니다. 마치 위험을 피한 동물이 안전한 곳에 돌아와 몸을 부르르 떨며 긴장을 해소하는 것처럼 말이죠. 몸의 기억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가자 그녀의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보호자는 그녀를 현재의 성인이 아닌 15살의 소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하필 15살이었을까요? 그 나이는 그녀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신체적 폭력을 당했던 때였습니다. 그 이후 폭력은 감정적인 형태로 바뀌었지만 그녀의 몸은 그 경계의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군중이다. 어릴 적 아버지가 떠난 후 집에는 엄마와 언니, 그리고 그녀, 이렇게 셋이 남았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둘도 없는 친구처럼 가까웠고 그녀는 늘 그들만의 세상에서 소외된 이방인이었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그녀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단어를 철자로 말하며 대화했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둘이서만 영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족들이 모두 루푸스 진단을 받았을 때 유일하게 진단받지 못한 그녀는 또다시 그들의 건강 클럽에서조차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어른의 시각에서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랑과 소속감에 목말랐던 어린아이의 마음은 아프면 엄마의 관심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생존 전략을 학습하게 됩니다. 아플 때만큼은 엄마가 일을 쉬고 와서 돌봐주고 안아주고 매를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몸은 사랑받기 위해, 소속되기 위해,
그리고 더는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아파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깊은 상처를 느끼지 않기 위해 육체의 통증이라는 방어막 뒤로 숨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가치함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이는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나쁜 아이라서, 내가 부족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삼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끌리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밀어냅니다. 고통스럽고 불안한 관계가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뇌와 몸은 이미 사랑 고통이라는 공식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 몸의 염증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일부러 몸에 나쁜 케이크를 먹어 다시 아픈 상태로 돌아가려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가족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혼자가 되는 길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고리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8개월 전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던 그녀는 자신의 삶의 경계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병들게 하는 관계들을 정리하고 아픈 자신을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목소리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녀 자신이 자신의 내면 아이를 돌보는 좋은 부모가 되어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는 절대로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딸에게 실수로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것이 자신의 문제이지 딸의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핵심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내 안에 상처 입은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아이에게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 너는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 너는 동등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얼마나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기억하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치유할 힘이 있다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8개월 만에 휠체어에서 일어나 자신의 두 발로 비록 지팡이에 의지할지라도 당당하게 걷게 된 그녀처럼 우리도 자신의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깨의 뭉침, 소화불량, 가슴의 답답함. 그 안에는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마음의 목소리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것. 진정한 치유는 바로 거기서부터 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상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원인 모를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소화불량, 피부질환처럼 병원에서는 분명 진단을 내렸지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따뜻한 빛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나 가스라이팅, 통제와 같은 관계의 속 상처가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불과 8개월 전까지만 해도 휠체어에 의지해 침대에서만 생활해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고통이 어떻게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치유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